목없는 여살인마라는 영화는 김영한 감독이 각본을 맡았으며 곽은경, 김혜숙, 유명순 주연의 우리나라 공포영화 중 수작으로 꼽혔던 작품이었지만 이 영화 촬영 중 기묘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 당시 김영한 감독은 촬영 장소를 물색하러 청평에 갔는데 미로 같은 내부와 음산한 외부가 마음에 들어 별장 주인에게 허락을 맡으러 갔다. 하지만 주인은 촬영을 극구 반대를 하여 섬뜩한 느낌을 받았지만 억지로 설득하여 결국 촬영을 강행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별장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촬영은 시작되었다. 극중 여주인공의 혼이 고양이에게 깃들었다는 설정이라서 조 감독은 고양이를 찾으러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만다. 촬영을 위해 구해온 200마리의 고양이들이 이유 없이 모두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 후 조 감독은 촬영용 고양이를 구하러 성남으로 향하던 중 그만 신혼부부를 차로 치어 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부인은 중상을 당해 조 감독은 6개월간 실형에 처하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조명을 완벽하게 점검했지만 촬영이 시작되면 자꾸 꺼지는 조명 때문에 촬영이 지연되는 일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으며 심지어 조명이 떨어져 스태프가 중상까지 입는 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귀신이 소녀의 머리를 잡아채 공중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피아노 줄이 배우의 목을 감아 2명의 배우 모두 목숨을 잃을 뻔했다. 목없는 여살인마 내용은 시어머니가 미래를 하다 며느리에게 발각되고 시어머니는 가정부와 공모하여 며느리를 독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고 독살당한 며느리는 죽어가며 고양이에게 복수를 부탁한다. 며느리의 피를 마신 고양이는 귀신이 되어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다. 이건 별장에서 일어난 결정적 미스터리 사건 영화의 한 장면에서 1분 정도 정체불명의 여성이 찍힌 것이다. 영화 속 화면 좌측에 희미한 여자의 형체가 보인다. 곰곰이 생각한 김영한 감독은 낯이 익다고 했다. 조 감독 시절 영화 촬영 도중 감전사로 숨진 여배우와 닮았다는 것이다. 안타깝게 사망한 여배우의 원혼이 아니었을까 추측했다. 정말 이 기묘한 일들은 우연이었을까? 대략 20년 전 이야기로 내가 아는 형님이 대학생 시절에 친구랑 경험한 일이다. 그 당시 형님과 친구분들은 만취하여 가누지 못하는 몸으로 부산의 사직동을 지나 쇠미산을 지나는 산길을 넘어갔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갑자기 장대비 같은 엄청난 폭우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은 3명이었지만 1명은 중간에서 새고 남은 2명이서 폭우를 피해 산길을 무작정 달렸다. 하지만 비는 달린다고 될 비가 아니었다.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는지 산길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주변은 처음 보는 생소한 곳이었다. 산길을 지나가면 집까지의 거리는 10분 정도인데 30분 이상을 헤맨 느낌이었다. 길 찾는 것도 문제였지만 체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어디 가서 비라도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인근을 헤매다 멀리 불이 켜진 단층집을 발견하고 급한 대로 그쪽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첫 느낌부터 상당히 섬뜩했다. 낡은 슬레이브 집인데 녹슨 대문에는 가시덤불이 엉켜져 있었다. 도저히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집 안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렇게 마당을 지나 현관을 찾는데 현관문은 삐그덕대는 나무 문으로 유리는 깨진 데다 바람에 삐걱대며 움직였다.
우여곡절 끝에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인기척은 없었고 오래된 낡은 가시 있는 백열등이 홀로 켜져 있었다. 그런데 집안에는 벽이고 문이고 전부 피로 칠갑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관뚜껑 같은 판자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적이 흐른 가운데 갑자기 소근소근대는 여자의 말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다. 형님과 친구분은 비를 피하기 위해 주인을 한참 동안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소근거리는 말소리만 들려오자 친구가 화가 나서 방문을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예전에 누군가 살았는지 벽에 옷과 가재도구가 그대로 있었고 먼지가 뽀얀 것이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었다. 그런데 백열등은 왜 켜져 있었던 것일까? 그때 갑자기 다른 방에서 여자가 고문당하는 비명소리가 방가득 울려 퍼졌다. 친구는 담력이 센지 용기 내어 방문을 다 열었지만 피칠갑된 벽만 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 죽여버릴 거야! 앙칼지게 외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백열등이 갑자기 나가버렸다. 형님과 친구는 정신없이 그 집을 도망쳐 나와 비가 쏟아져 토사가 흘러내리는 비탈길을 마구 구르며 살고자 미친듯이 도망쳤다. 그 형님은 아직도 그 집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하신다. 다시 찾아볼 엄두도 안 나고 흉가를 찾아다니는 내가 물어봐도 어딘지 가르쳐주지 않으셨다. 괴담 속 흉가의 위치를 찾았다는 증언자의 말에 의하면 그 흉가는 항상 보이는 게 아니라서 운이 좋으면 볼 수 있고 운이 없으면 안 보인다고 한다.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이 그랬다는데 아직 신빙성은 없다고 한다. 내가 전에 살았던 원룸에서 있었던 일이야. 난 취직을 하고 회사에서 가까운 원룸으로 이사했어. 꽤 낡은 건물이지만 덕분에 월세가 싸기도 했고 입지도 좋은 편이라 기분 좋게 이사했어. 그렇게 첫 출근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세면실에서 몸단장을 하고 있는데 빛이 안 보이는 거야. 이삿짐을 풀 때 분명히 거울 앞에 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길래 하는 수 없이 휴대용 빗으로 머리 손질을 했어. 그날 퇴근하고 돌아와서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끝내 찾지 못했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난 사실 정리정돈을 잘못해서 집안에서도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몇 번 있었어. 다음부터는 조심해야지 생각하고 새로운 빗을 사왔지.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새로 사온 그 빗도 없어진 거야. 세면대나 가구와 벽의 틈새, 가구 밑, 세탁기 아래 샅샅이 뒤져봐도 보이지 않았어. 이번엔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했었는데 첫 직장 생활로 피곤했나 보다 생각했어. 그리고 또다시 새 빗을 사왔어. 이번엔 전용 바구니까지 준비해서 쓰고 난 다음엔 신경 써서 제자리에 두곤 했었거든. 그런데 이번엔 3일도 안 돼서 없어졌어. 거기다 더 이상한 건 자기 전에 제대로 놓여있는 걸 확인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빛이 사라진 건 내가 잠든 한밤중이라는 거였지. 혹시 스토커일까? 아니면 내가 목류병이라도 걸렸나? 기분이 나빴지만 이 일로 새로 이사할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문단속을 제대로 하기로 했어. 하지만 그게 실수였지. 일도 바쁘고 해서 금세 신경 쓰지 않게 됐었지만
그때 빨리 이사를 갔어야 했어. 한동안 휴대용 빗만 쓰다가 어느 날 새빗을 사왔어. 이번엔 빗에 2m 정도의 끈을 매달아 세면대 손잡이에 단단히 묶어놨어. 이제 내가 잃어버릴 일은 없겠지? 근데 만약에 끈이 잘려있거나 하면 그럼 그땐 경찰에 신고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잠에 들었어.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실에 갔을 때 난 그 일을 뼈저리게 후회했어. 빗은 원래 있던 바구니 안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 그리고 그 빗에는 빽빽하게 셀 수 없을 만큼의 긴 머리카락이 엉겨붙어 있었어. 좋기 1m는 돼 보이는 상당히 긴 머리카락. 그리고 엄청나게 더러워 보이는 머리카락이 엉망진창으로 얽혀 있었는데 무언가 질척해 보이는 게 또 묻어 있는 거야. 자세히 보니 검붉은 덩어리. 그건 두피 같았어. 난 소름이 끼쳐서 서둘러 가방과 옷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어. 이른 아침이었던지라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어. 회사는 아직 열려있지 않았지만 수희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 수희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야 간신히 안심이 됐는지 온 몸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 아마 수희 아저씨 눈엔 내가 이상해 보였을 거야. 그리고 회사 화장실에서 몸단장을 하고 있으니 하나 둘 동료들도 출근하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바쁜 업무에 치이다 보니 점점 냉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 아침엔 갑작스런 공포감에 뛰쳐나왔지만 그건 대체 뭐였을까? 친구에게 상담해보려 했지만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 혹시 내가 잠에 취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 어쩌면 꿈이었는지도 몰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 결국엔 적당히 이유를 붙여 친구네 집에서 하루 묵기로 했어. 하는 김에 짐을 챙겨야 한다며 같이 우리 집에 들려달라고 부탁하자 친구는 흔쾌히 따라와줬어. 그날 저녁, 아직 그렇게 어두워지긴 전이었고 친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간 뒤 세면실 문 앞에 섰어. 뒤에 친구가 있는 것을 몇 번이나 확인하면서 조심스레 세면실 문을 살짝 열어봤어. 열린 틈새로 들여다보니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다행이다. 역시 꿈이었구나 하고 생각하며 문을 활짝 열었어. 난 거기서 굳어버렸어. 흔히 몸이 얼어붙는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지. 문을 연 채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었고 목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어. 세면대 거울 안에 내가 서 있었어. 근데 내 뒤에 있는 건 내 친구가 아니었어. 거기 있던 건 검은 털뭉치. 뒤돌아 서 있는 여자의 머리였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 그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헝클어져 있었고 오물이라도 뿌려놓은 것처럼 더러웠거든. 산발을 한 머리카락 아래쪽에서 희끄무레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 천천히 창백한 양손을 뻗어오고 있었어. 천천히 손을 뻗어 어느새 내 휴대용 빗을 집어들었어. 내 뒤에서 뒷모습을 보인 채로 머리를 빗기 시작했어. 그런데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는 머리가
믿겨지지 않고 빗이 엉겨붙어 버렸어. 그런데도 거침없이 쭉쭉 머리빗을 잡아당기고 있었어. 그러자 마치 가발이 벗겨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머리카락 덩어리가 툭 떨어졌어. 지익하는 소리와 함께 허연 살색과 빨간색이 뒤섞인 것 같은 여자 뒤통수가 보였어. 머리카락과 함께 두피가 떨어진 건지 벗겨진 생살이 보이고 있었지. 그 뒤의 기억은 없어. 깨어나니 구급차 아니었고 친구 말로는 내가 세면실 문을 열자마자 쓰러졌대. 그래서 바로 구급차를 부른 거고 병원으로 옮긴 거라고 해. 그리고 세면실엔 끈으로 연결된 빗은 있었지만 머리카락은 붙어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내 가방에 넣어두었던 휴대용 빗은 없어졌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론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회사엔 몸이 아프다며 휴가를 내버렸어. 하루빨리 새 집을 찾아서 이사하기로 했어. 집에 있는 짐은 아빠가 옮겨주시기로 해서 나는 2번 다시 그 집에 가지 않았지. 물론 아빠한테도 세면실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해두었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렇게 갑작스레 이사를 하고 세면실 정리도 전혀 안 한 상태였지만 집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새로 이사를 갔지만 난 아직도 집에 빗을 둘 수가 없어.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과외 선생님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겪었을 때 선생님은 15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선생님은 가족들과 함께 시골의 고모댁에 놀러 갔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근처의 강가에서 노셨고 그 탓에 피곤한 나머지 잠자리에 들자마자 바로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갑자기 심한 복통이 느껴졌고 선생님은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고모댁의 화장실은 여느 시골집과 마찬가지로 집 안이 아니라 밖에 있었습니다. 밖은 무척 어두운 데다 빛이라곤 옆에 작은 전등뿐이었던 터라 선생님은 살짝 무서웠다고 합니다. 다행히 마침 밖에는 고모가 기르시던 개 한 마리가 깨어 있었습니다. 개는 선생님을 보고 무척 반가워했고 선생님은 화장실에 가는 것도 잊고 잠시 개와 놀아주다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에 앉으려고 하자마자 누군가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땐 화장실에 들어오고 나서 5초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당황한 선생님은 어찌할 줄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밖에서는 계속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사람 있어요! 선생님은 덜덜 떨면서 말을 했고 그러자 그 순간 밖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냥 갔나? 생각한 순간 갑자기 개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고 이어서 손이 문틈으로 슥 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은 마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손처럼 매우 거친 느낌의 손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얼음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번쯤 지나자 손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선생님은 손이 사라지는 것을 보자마자 문을 벌컥 열었지만 손이 사라진 지
3초도 걸리지 않았는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미친 듯 지저대던 걔 역시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선생님은 볼일을 마치고 다시 잠자리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고모부와 아버지에게 새벽에 화장실에 가셨냐고 여쭤봤지만 두 분 모두 아니라고 대답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고모가 문득 생각이 났다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맞다. 며칠 전에 우리 집 근처에서 누가 살해당한 사건이 났는데 그 죽은 사람 손을 아직도 못 찾았단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마 6, 7살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주말이면 종종 외갓집에 놀러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오곤 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했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가서 이곳저곳을 헤집고 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외갓집은 평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외갓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놀다가 집으로 오니 당연히 있어야 할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동생 또한 없었고 그 당시 제 동생은 4살이었습니다. 전 할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다 어디 갔어요?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만 말씀하실 뿐 긴 말씀을 안 하셨기에 저는 한참을 울다가 할머니 곁에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응석바지라 부모님이 안 계시면 큰 소리로 펑펑 울어대곤 했습니다. 할머니도 그 사실을 아시기에 저를 바로 곁에 두시고 함께 잠이 드셨나 봅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던 저는 갑자기 들려오는 빗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는 게 보였고 저는 한참 눈을 반짝거리다가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외갓집은 안방에서 자면 현관문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시각은 아마 새벽 2시. 아무도 있을 리가 없는데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가 서성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도 현관문이 불투명 유리라서 형태만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전 문을 열어줘야 하나 싶어서 몸을 뒤척거렸더니 주무시고 계실 거라 생각한 할머니가 제 어깨를 꼭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말고 그냥 자.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 왜 집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걸어요? 전 할머니께 물었지만 할머니는 말없이 꼭 껴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품 안에 안겨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자 하니 이상한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분명 시계는 2시에서 3시 사이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상하리만치 밖은 밝았습니다. 그 사람은 긴 검은색 머리에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에서 가만히 계속 저를 쳐다보더니 이상한 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분에 못 견딘다는 듯 밖에 있던 바가지 같은 것으로 쏟아지는 빗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 빗물을 자신의 몸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할머니 품에서 두려워하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그때의 기억을 회상해보던 저는 갑자기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공포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어느새 부모님과 동생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과 동생이 저만 빼놓고 삼촌댁에 다녀오신 거였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게 뭐냐고 물어볼 수도 없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대체 그 여자는 누구였기에 집 앞에서 계속 서성거렸던 걸까? 이 이야기는 컬투 정찬우가 실제로 군생활 도중 겪었던 이야기다. 당시 수색대대에서 군복무 중이었던 정찬우는 강원도 홍천의 굴질이라는 곳에 있는 유격장으로 유격훈련을 받으러 가게 되었다고 한다. 유격훈련 3일차가 되던 날 모두 함께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훈련장 앞에 있던 큰 계곡에서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작전장교와 일중대 대장의 자존심이 걸린 전투수영 시합이 열리게 되었다. 전투수영이란 군복과 전투화를 모두 착용한 채 수영을 하는 것이라 일반 수영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 거기다 그날은 장마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되었던 때라 계곡물이 많이 불어 있었고 물살도 아주 거칠었다. 모두가 만류했으나 그들은 이미 자존심이 걸렸던 싸움이라 수영 시합을 강행하게 된다. 그렇게 그들의 전투 수영 시합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일중대장이 먼저 계곡의 반대편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작전장교를 기다리는데 작전장교가 2m 정도만 가면 도착하는 거리지만 갑자기 수영을 멈춘 채로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큰 소리로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 물에 빠진 건가? 한편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또 아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될 경우 살기 위해 허우적대며 위로 올라오는데 작전장교는 그냥 멀뚱히 서 있기만 했다고 한다. 그렇게 거칠고 빠르게 흐르는 물살 속에서 1분 정도를 서 있더니 갑자기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도 작전장교는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훈련장은 난리가 났고 모든 훈련이 취소되었으며 UDT 대원들이 와서 계곡을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작전장교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게 3일이 지났고 작전장교의 시신을 찾았다. 하지만 작전장교의 시신은 사라졌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떠내려가지도 않고 말이다. 사고 당시 물살이 굉장히 빨랐기에 시신이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작전장교의 시신을 옮기고 난 뒤 시신이 발견된 곳에 긴 말뚝을 박아 표시를 해두었는데 말뚝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았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계시던 작전장교의 부인이 그 말뚝을 빼려고 했더니 신기하게도 쑥 빠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 말뚝을 계곡으로 던졌는데 말뚝이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한참을 빙글빙글 돌다가 떠내려갔다고 한다. 마치 그 모습이 부인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난 복무했던 부대에서 운전병이었고 우리 부대는 연대 수성부 소속이지만 1에서 3대대로 파견을 나가 별다른 일이 없다면 파견 나간 부대에서 저녁 전날까지 복무하고 수송대에 복귀 후 바로 전역하는 시스템이었어. 그리고 연대에서 관리하는
무기고 같은 곳이 있었는데 기간별로 1대대, 2대대, 3대대가 돌아가며 그 무기고에 파견 나가서 근무를 했지. 당시 내가 속한 대대의 순번이 되어 한 번씩 옆에 부사관을 태우고 그 무기고로 운행을 나가게 되었어. 그곳에서 운행을 하던 중 유일하게 아무도 없는 초소가 있었어. 난 그 옆을 지나가는데 무전기도 없고 아무런 시설이 없었지. 여긴 뭐 사람도 없고 무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여기가 그 초소구나. 여기 뭐 있습니까? 여기가 귀신 나온다는 초소인가 보다. 그때 들은 얘기인데 그 초소를 그냥 C초소라고 칭할게. 옛날에 C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지휘 통제실에서 무전이 왔다고 해. C초소 근무 보고를 왜 지금 해? 지금 누가 근무하고 있어? C초소 병장 이성재, 잘 못 들었습니다. 현재 시각 보고 시간 아니라 무전한 적 없습니다. 야, 근무 중에 무전으로 장난치지 마라. 뒤진다 진짜. 뭐지? 진짜 한 적 없는데. 당시 근무하던 병장은 평소에 친한 간부라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무를 썼다고 해. 그리고 교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멀리서 차가 오는 듯 라이트가 보였대. 군용 레토나를 타고 당직 사관과 교대 근무자들이 초소로 왔고 오자마자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아무리 파견 나와 있다지만 장난도 정도껏 쳐야지. 근무 보고를 몇 번을 하는 거야? 영창 가고 싶냐? 저희 진짜 무전한 적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저희 아직 근무교대 시간 아니라서 무전 안 했습니다. 진짜 이 자식들이. 그때였어. 당직 서관 조끼에 꽂혀있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지. A초소 근무 중 상무 근무 교대하겠습니다. B초소 근무 중 상무 근무 교대하겠습니다. C초소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우린 그 무전 소리 듣고 다들 놀라서 레토나고 뭐고 지휘 통제실로 뛰어갔다고 해. 그때 이후로 그 초소에는 무전기도 치우고 근무도 서지 않는다고 해. 내가 전역하기 전까지 들은 얘기로는 아직도 한 번씩 있지도 않은 무전기로 지휘 통제실에 근무 중 이상 없음을 보고한다고. 내가 군대에서 직접 겪었던 이야기야. 하루 종일 추적추적하게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 해가 없는 여름. 알게 모르게 끈적한 기분은 아침부터 기분을 축 처지게 했지. 그날 아침 신송이 하나 내려왔어. 근무가 없는 헌병대 인원 2명은 부사관을 보좌해 행사에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지. 다행히 난 착출되지 않았어. 아직 1년이 안 된 일병이라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비도 오는데 다행이다 싶었거든. 그러나 더욱 좋은 소식은 행사로 인한 일정으로 정문 근무자와 행사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사들은 전부 쉬라는 명령이었어. 그렇게 하루 종일
알지도 못한 행사를 뒤로하고 오랜만에 푹 쉬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날 나의 근무 순번은 21시 정문 근무로 배정되었어. 그나마 제일 친했던 선임인 최상병과 함께 근무 준비를 마치고 총 한 자루를 들고 촐랑대며 정문을 향할 때 오늘 궁금했던 점 한 가지를 물어봤어. 최상병님, 오늘 무슨 행사입니까? 포대장까지 다 나간 거 보면 큰 행사 아닙니까? 몰라. 작년에 보니까 무슨 추모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간부들만 하는 거라 잘 몰라 나도. 결국 알지 못했어. 그냥 그렇게 해가 지고 떠오른 달을 보면서 정문을 지키다 또 그냥 그렇게 잠을 자면 끝나는 게 내 군생활이었으니 말이야. 오늘 밤도 별일 없는 산꼭대기 부대 정문에서 어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자정이 돼가니 비 때문에 끈적했던 기운도 사라지고 약간 쌀쌀하기까지 했어. 그때였어. 부대 앞 정문에 세 사람이 나타났지. 군복을 입고 손에 봉지를 든 거 보니 자세히 안 봐도 치킨을 들고 복귀한 김하사 일당인 걸 알아차렸어. 영내 거주하는 하사라 행사를 마치고 놀다가 이제야 돌아오나 보다 생각했지. 암구호할 것도 없이 그냥 열어줬어. 하지만 김하사 옆에 처음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최근에 갓 들어온 하사겠지 싶어 그냥 넘겨버렸어. 이야, 최짤. 오늘 21시 근무야? 운이 좋네. 치킨 사면서 너네 먹으라고 김밥 가져왔는데 쟤랑 먹어. 잘 먹겠습니다, 김하사님. 오늘 근무 3시간 만에 처음 보는 사람 얼굴이 김하사라니 진짜 운이 좋은 듯 했어. 야, 김밥 먹어. 근데 김하사 옆에 누굽니까? 키 작은 분. 처음 보는데 이틀 전에 들어온 신입 하사입니까? 누구? 이하사? 너 아직 이하사 얼굴 모르냐? 김하사랑 맨날 같이 다니는 이하사 몰라? 이하사 말고 말입니다. 김하사 오른쪽에 모자 안 쓰고 키 작은 분. 뭔 소리야. 2명 들어갔구만. 아닙니다. 분명 3명이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조금 단호해서인지 최상병이 아무 말도 없이 쳐다보더니 영내로 들어가는 김하사 일당을 다시 보기 위해 초소 밖으로 뛰어나갔어. 2명이잖아, 이 새끼야. 놀래키고 있어. 무슨 소립니까? 3명이지 않습니까? 저기 김하사 오른쪽에 키 작은 사람 안 보이십니까? 뭐야. 너 미쳤어? 저기 2명 올라가는 거 안 보여? 그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김하사 일당은 이미 어둠에 가려 사라져버렸어. 이젠 누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져 버렸지. 너 진짜 3명 봤어? 그렇습니다. 김하사가 김밥 봉지 들고 있었고 이하사가 치킨 봉지랑 음료수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리고 김하사 옆에 안경 쓴 하사 말입니다. 키 작고 한 김하사 어깨 정도밖에 안 오는. 없었다니까. 누구? 그저께 들어온 신입하사? 너 신입하사 들어오면 한 달 동안 영예로 못 나가는 거 몰라? 그랬어. 난 그걸 왜 잊고 있었을까?
신입 하사가 들어오면 출퇴근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영내 기숙사에 지내며 나가지 못하거든. 아예 외출 자체도 허가가 안 되지. 2명이었다니까. 내가 눈깔이 삐었냐? 있는 사람을 왜 못 봐?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사이에 한시 근무 교대자가 내려오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근무 교대를 하는데 정병장이 하는 소리에 잠이 확 깨버렸지. 야, 니네 오늘 귀신 안 봤냐? 오늘 추모날이라 귀신 올 텐데. 최상병이 나와 있었던 얘기를 정병장에게 전해주자 정병장 얼굴의 장난기가 금세 굳어버렸어. 말인즉슨 오늘은 지금까지 부대에서 있었던 2명의 자살자를 위한 추모날이었고 자살 날짜 또한 같아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추모 행사를 한다는 거였지. 그리고 그날이면 어김없이 헌병 근무자들이 자정이 되는 시간에 귀신을 본다는 거야. 심각한 얼굴로 4명이 말없이 서 있을 때 초소 전화가 울렸어. 필승, 정문 1병 이경석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순수 잡음과 바람소리만 들려왔지. 난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아 급하게 끊어버렸어. 그때 정병장이 급하게 통신대로 전화를 걸더니 다짜고짜 방금 정문초소에 전화 건 데가 어디냐며 고함치다시피 물었어. 그리곤 사색이 되어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는 모습이 누가 봐도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 야, 방금 전화 온대. 3초소래. 3초선은 유일하게 부대 레이더 지역 너머 외곽 펜스 가까이에 자리 잡아 불빛 하나 없는 풀숲안에 버려진 곳이야. 사다리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진 곳인데다 어둡고 경사가 져서 순찰도 안 가는 곳이었고 평상시에는 자물쇠로 잠겨져 있지. 당연히 이 시간에 거기서 전화가 올 가능성은 없었지. 그리고 이어지는 정병장의 말에 다리가 풀려버렸어. 그리고 거기가 2명 다 자살한 곳이야. 그 뒤로 근무 교대자를 놔두고 어떻게 숙소로 복귀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살면서 흔한 가위 한번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해. 이 이야기는 제가 어릴 적, 그러니까 8살쯤 됐을 겁니다. 당시 세상 물정 모르는 저를 아껴주고 챙겨주는 이모가 한 분 계셨습니다. 실제 이모는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친구분을 다 이모라고 부르라고 하셔서 그렇게 불렀었죠. 아무튼 그 이모는 저를 보러 오실 때마다 과자며 장난감이며 항상 들고 오시고 제가 뭔가를 사달라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버릇 나빠진다고 하지만 그 이모분은 조용히 사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분은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이었기에 어머니께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3이 되었고 수능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였지만 집에 와서도 씻고 책상 앞에 앉아서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밤 12시가 될 때쯤이면 누군가가 제 뒤에서 노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지?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그 느낌이 더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뭔가가 있나 하고 뒤를 돌아보면 분명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는 수능 준비하느라 공부 중인 저와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여동생 뿐이었죠. 만약 여동생이라면 인기척이 심해서 한 번에 알아차리는데 그런 것도 아니니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니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엄마, 누가 뒤에서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집중이 안 돼요. 별소리도 안 해. 요즘 공부 잘 안 되나 보구나. 그런 거 핑계대지 말고 집중해. 어머니는 저에게 윽박만 지르셨습니다. 아니,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전부터 그랬단 말이야. 제 마음을 몰라주는 어머니께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뭔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절에 가니 스님에게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이틀 뒤 어머니는 저를 앉히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스님에게 네 얘기를 물어봤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사람은 사람인데 형체가 없고 네 뒤에 항상 서 있다고 말씀하시더라. 전 그 얘기를 들은 직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전 누구에게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려 하자 어머니는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누가 뒤에서 쳐다보는 느낌은 차츰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수능이 끝나고 대학교에 입학할 쯤이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집에 있던 사진 앨범을 정리하던 중에 이상한 사진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것은 분명 사람인데 가위로 정리를 한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보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릴 적에 너 잘 돌봐주고 챙겨주던 이모인데 기억 안 나? 기억은 나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 그 이모 실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근데 네가 예전에 누가 뒤에서 쳐다본다고 그래서 스님에게 물었더니 걔가 네 뒤를 봐준다 그래서 내가 가위로 잘라내서 버렸어. 몇 년 전 여름에 겪은 기묘한 일입니다. 전 작은 사무실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사무실에서 나이 지긋하신 선배님과 한참 일에 열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사무실은 비교적 신축 건물이었고 싼 값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일하시는 선배님은 집이 부천이셔서 가끔 일이 늦어지면 사무실에서 주무시곤 하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뜬금없이 물어보셨습니다. 너 혹시 여직원 뽑는다고 광고 냈었냐?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합니까? 당시 저는 그럴 여유가 안 되었기에
그런 일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선배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니, 어제 밤샘 작업 마치고 자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깨우더라. 난 혹시 면접 보러 온 아가씨인가 생각하고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이상하게 깊은 잠이 들었을 때만 그 여자가 나타나서 깨우는 거야. 가위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분명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는 목소리였고 분명 건드리는 느낌은 사람이 맞아. 전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면접 보러 온 아가씨가 새벽에 올 리가 만무하지? 선배님은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셨습니다. 그 선배님의 나이가 40대고 성격이 좀 남자다우신 분이라 귀신이나 가위 같은 건 애들 장난이나 신체가 허약해서 보이는 헛것으로 치부해버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선배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 전 섬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해보니 어제 밤새 마시고 주무신다던 선배가 안 보였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약간 불안했지만 전 거래처에 약속이 있어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시던 선배님이 선배님 차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선배님, 왜 차에서 주무세요? 저의 물음에 선배님께선 이유를 말씀해주지 않고 대충 말을 얼버무리셨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선배님이 차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밤에 제가 퇴근하면 재빨리 저를 따라 나오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 궁금증이 더해만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사무실을 정리하고 얼마 후였습니다. 선배가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당시 선배의 말로는 그 여자는 계속 나타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주무시려고 소파에 누우면 바로 옆 아니면 발밑에서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잠이 들면 다시 툭툭 치며 깨우더라는 겁니다. 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전 선배님께 물었지만 선배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첫 사무실인데 내가 재수없는 소리 하면 안 되지 않냐. 네가 사무실을 빼고 없는 돈에 고생할까봐 참았지. 그 후의 이야기가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점점 더 그 여자가 영악해지더라고. 아침에 사무실에 올라가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잘 개어놓은 이불이 펼쳐져 있고 어떤 날은 커피포트에 물이 몽땅 없더라니까.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다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휴. 새벽에 일하는데 갑자기 귓가에 사람이 소근소근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마치 바로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당연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지 왜 차에서 주무셨어요? 야,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깟 귀신에 쫓겨서 니네 집 가서 자냐? 지금 생각하면 선배가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가끔 야간 작업하면 그 선배가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갓 대학에 들어가고 맞는 첫 여름방학이었다. 열심히 알바해서 번 돈으로 친구와 부산 해운대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하지만 기차를 타고 가야 했기 때문에 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해가 지고 나서야 도착한 우리는 일단 눈에 보이는 아무 모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움직이기로 했다. 모텔에 들어가 짐을 푼 다음 근처 김밥집에 가서 간단히 저녁을 때웠다. 다시 들어와 침대에 누우니 그대로 자기는 아쉬워 술 한잔하고 자기 위해 가위바위보에서 진 친구는 술과 안주를 사러 나갔고 난 팔로 머리를 괴고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당시 케이블에서 예능 프로 재방이 나오고 있었으며 난 피곤해서인지 눈이 조금씩 감기기 시작했고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그 프로그램은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다. 잠들었었네. 생각과 동시에 화장실에서 누군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결에 친구가 온 것도 몰랐다고 생각하며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다가갔다.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문 밖으로 들리기에 친구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언제 왔냐? 나 오줌 마려. 들어간다. 남자 둘밖에 없는데 문을 잠그고 샤워하는 게 순간 짜증났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목욕도 다니고 못 볼 거 다 본 사이임에도 굳이 문을 잠갔다는 것에 이상했지만 일단 급한 마음에 다시 외쳤다. 야, 문 열어. 오줌 마려 뒤지겠다. 그러자 안에서는 굉장히 딱딱한 목소리로 들어오지 마. 이 말뿐이었다. 아씨, 뭐 가린다고 잠그고 지랄이야. 빨랑 열어. 오줌 배려. 순간 열받은 나는 욕이 나와버렸다. 그러면서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마구 흔들었다. 문이 잠겨서 돌아가지 않는 소리가 계속되자 들어오지 말라고! 난 너무 놀라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다. 평소 욕도 잘 안 하고 점잖은 친구였기에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건 처음 봤다. 빨랑 끝내고 나와. 그렇게 물러난 후 다시 침대에 누워 TV를 보며 친구가 나오길 기다렸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오싹한 건 사람이 샤워를 하면서 나는 물소리와 그냥 샤워기에서 물이 틀어져 있는 것의 소리가 틀린데 그냥 물만 틀어놓은 듯한 소리만 계속 났다. 점점 오줌을 참기 힘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고 난 초조해졌다. 난 창문 밖으로 그냥 쌀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 순간 철커덕 소리와 함께 모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 실내에서는 반나체를 즐기던 난 누구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침대에서 튕기듯 일어나 문을 향해 일어섰다. 그 순간 난 깜짝 놀랐다. 술을 사러 나간 친구가 들어오는 것이었다. 양손 가득 안주와 술을 들고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분명 화장실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바로 술 사러 간 그 친구가 맞았는데 말이다. 야, 너 샤워하는 거 아니었어? 어?
친구는 무슨 소리냐는 반응이었다. 아, 족발과 치킨을 너무 먹고 싶어 찾다 보니 마땅한 곳이 없어서 늦었는데 왜? 난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1시간 가까이 돌아다닌 친구는 내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난 이상한 느낌에 다시 한번 화장실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그러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화장실 문은 열려버렸다. 하지만 샤워기에서는 물이 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정말 무서워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친구는 내 안색이 좋지 않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였고 얘기를 듣더니 불안하다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다. 나중에 친구 얘기로는 평소에 귀신이나 공포영화를 봐도 별 반응도 없던 내가 이 정도로 겁에 질리니 분명 뭔가 있구나 싶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도 그 굉장한 기백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다. 아직도 친구와 가끔 그 얘기를 하지만 미스터리한 일로 남아있다. 과연 그 화장실에서 들렸던 목소리는 누구였을까?